산만하고 부주의해지고 충동 조절 안 되고 감정 기복 생기고 이러는 것들이 잠을 적정 수준을 자지 못하는 아이들과 ADHD 증상이 굉장히 겹쳐요. 요즘에 되게 네. ADHD 뭐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고 있고 그죠? 아이들 되게 산만해가지고 엄마들 걱정하는 엄마들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 조금 솔루션 되는 인터뷰 오늘 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네. 엄마 입장에서 혹은 아빠 입장에서 이 아이의 이제 집중력을 이제 어렸을 때 더 어떤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준다던가 뭔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애들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잠재력이나 이런 것들을 부모로부터 물려받거든요. 부모는 방해만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비교하거나 불필요하게 야단을 치거나 잘 놀고 있는데 부모의 요구에 의해서 간섭을 하거나 그런 행동들이 이제 굉장히 하지 않아야 될 요소들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엄마가 됐든 아버지가 됐든 내가 싫어하는 안 좋은 모습이 배우자한테 보이면 그거를 뜯어 고쳐주고 싶어 하거든요. 변화했으면 좋겠어. 당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죠.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거. 근데 남편이나 아내가 됐든 애가 됐든 좋은 말로 3번 얘기했는데 못 바꾸면 안 바꾸는 게 아니라 못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안 한다와 못 한다에서 어감 차이가 굉장히 큰 게 안 한다면 의도적으로 나를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화가 난다고요. 근데 못 한다고 하면 인간적인 측은지심이 들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이 당연한 걸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걸 왜 못 해줄까의 관점으로 보면 약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어떤 통상적인 요구나 지시들을 하게 될 때 지시하는 게 꼭 명령조나 이런 건 아니지만 훈육할 때 아이들 꼭 이걸 지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한 3번 정도 좋은 말로 이야기를 했는데 행동으로 전환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얘가 안 한다 보다는 못 한다 쪽에 초점이 맞춰지는 쪽으로 개입을 해 들어가시는 게 더 나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에게 집중력을 좀 높여줄 수 있는 지침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지침들은 특히 이제 산만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2단계만 넘어가도 까먹어요. 그러니까 지시를 최대한 단순하고 명료하게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하는 말들을 우회적인 게 아니라 좀 더 직접적이고 명료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입 다물어 보다는 엄마가 하는 얘기 잘 들어. 이게 조금 더 직접적인 표현이죠. 정서적으로 일단 안정시켜서 가뜩이나 산만한 애들인데 우울하고 불안하고 화나게 만들면 더 어깃장을 놓거나 더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안정감을 형성시키는 게 제일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엄마나 아버지가 하는 말은 믿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부모님들이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들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속을 어기게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아이들이 하기로 했는데 안 해줬잖아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비난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의 단계들에서 잘 관계들을 맺어왔다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안 되는 거겠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면 굉장히 안정적인 관계가 형성됐다고 봐야죠. 근데 만약에 엄마 아빠가 하기로 해줬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때를 쓰는 애들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앞전에 신뢰관계가 잘 형성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ADHD 경향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거나 혹은 바라는 것들이 즉각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면 이게 영영 충족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라면 사실은 부모님들이 약속을 할 때 굉장히 신중하게 약속을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 그 예외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들이 필요하죠. 약속 같은 간단한 것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신뢰를 좀 형성하고 그런 게 아이들에게 안정감을 줘서 좀 산만함도 줄어들 수 충분히. 있는. 그리고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일단 과제를 제시할 때 2스텝 넘어가지 말고 1스텝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애가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가방 내려놓고 손 씻고 와서 간식 먹어. 아, 2개, 3개 같이. 그거 아니고 안 1스텝으로. 되고. 네. 엄마가 이제 옆에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가방 내려놔, 가방 내리고 나서 손 씻어 하고 손 또 씻고. 그럼 이제 그거까지 해야 되고. 손이 많이 가고 엄마들이 그래서 굉장히 잘 견디는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들은 되게 한계를 명확하게 가진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내 마음에 안 들면 화가 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이게 이제 자연 발생적인 감정인데 이거를 뭐 부모님들이 얘기할 때 그러거든요. 저희는 애 앞에서 안 싸워요. 저는 애한테 화도 한 번 안 냈어요. 애들이 과연 모를까? 그리고 설령 애들을 모르게 그걸 한다고 해서 그런 식의 감정을 찍어 누르는 게 꼭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엄마가 보기에 표정이 화가 나 있는 건데 괜찮아. 화는 났는데. 그럼 엄마가 못 믿는 게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역으로 애들이 기분이 안 좋아서 태도가 불손해지게 되면 그거는 사실은 아이들이 아직 가다듬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 상한 기분을 어떻게 부모님들한테 효과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지 조련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고 잘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식으로 자기 감정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하기 싫은 거. 뭐 특히나 학교 같은 데 가서 나는 국어는 좋아하는데 수학은 진짜 싫어. 그러면 수학 시간에는 막
산만하고 그런 애들 많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싫어했던 거 좋아해 본 적 있으세요? 영어? 진짜로 좋아하시게 되세요? 싫어요. 싫은 거를 본질적으로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싫어하는 거를 억지로 하게 만드는 에너지를 투입하도록 만드는 것보다는 네네.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에 흠뻑 몰두를 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효능감들을 형성시키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은 좀 놀아라 이런 스타일인데 한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어쨌든 학습 같은데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요. 만약에 얘가 국어는 좋은데 수학은 싫어. 그러면 국어를 좋아하니까 네가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계속 공부해. 수학은 안 해도 돼. 이런 관점을. 흔히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는데 그런 관점은 전혀 아니고요. 그거를 얘가 정말 재능이나 적성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그 과목만큼 잘할 수 있도록 끌어올리는 데 에너지를 들이는 게 효율적이냐의 측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수학을 너무 싫어해요. 얘가 되게 좋아하고 공들이는 국어만큼 좋아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정말 싫어하는 과목이 있는 거라면 그걸 못한다고 해서 계속 야단을 치거나 혼내는 거보다는 그거에 대해서 싫어할 수도 있지, 이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흔히 뭐 아빠도 이거 못했는데 잘하게 됐어.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아빠가 싫어하게 돼서 잘하게 된 걸 왜 나한테 얘기하는 거지? 책 보는 것만 해도 그래요. 엄마들이 이제 흔히 오해하시는 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책을 열심히 보는 모습을 보이면 얘네들이 따라 보지 않을까? 그럼 애들은 엄마를 별개로 보거든요. 엄마는 책 보는 걸 참 좋아하나 봐. 그거를 따라하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는 반면에 엄마는 나랑 분리된 존재로 보거든요. 그러면 따라서 안 해요. 그냥 엄마만 책 열심히 보는 거죠. 보이기 위한 목적이면 그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재미있어 할 만한 주제들이나 엄마가 책 보니까 이런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 걸 알려주시고, 그러면 굳이 애들이 책을 낑낑대면서 그걸 쭈그리고 앉아서 볼 하등의 이유가 없고, 그리고 예전에 있던 습관들 있잖아요.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정보 매체가 없을 때는 책이 인류 지혜의 보고였거든요. 책에서 지식의 경로나 이런 유입되는 통로를 쭉 보면 책이 아니어도 우리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경로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유튜브가 그렇고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이 그렇고요. 다른 애들한테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책 자체에 너무 집착하시는 건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애들이 책을 정말 읽고 싶으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저녁 때 잠잘 때 좋은 기분으로, 잠자기 전에 나른한 느낌으로 옛날에 이랬습니다, 호랑이가 있었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쩌다가 책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책을 정말 좋아하게 만들려면 엄마 아빠가 책 늘 보고 도서관에 가서 빌려오고 나중에 무슨 책 볼래? 그리고 책 그냥 톡톡 사주는 것보다는 그런 도서관에 가서 한번 이렇게 쭉 보고서 네가 읽어보고 진짜 마음에 들면 엄마가 책 한 권 사줄게. 아니면 네가 용돈 모아가지고 네가 반 정도 모으면 엄마가 그 나머지 돈 채워줄게. 이렇게 해서 아이가 책을 스스로 사고 자기가 돈 주고 사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엄마 아빠가 재미있게 이야기 전달하고 책 안 읽는다고 혼내는 것보단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엄마의 경험, 아빠의 경험, 누구의 경험들, 사회 현상이라든지 되게 쉽게 풀어서 이걸 설명을 해주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그런 것들이 배경 지식이 되고, 그 배경 지식들이 축적이 된 상태에서 관련되어 있는 책들을 들여다보는 거랑 그냥 땡짜로 그 책을 보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책에 대해서 친밀감을 느끼려면 그래서 엄마 아빠가 밤에 읽어주고 애들이 책 읽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도 힘들잖아요. 그러면 한계를 설정해줘야죠. 그래서 읽다가 너무 힘들면 애한테 해주면서 짜증내지 말고 오늘은 너무 엄마가 힘드니까 오늘 10분만 보자. 엄마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아이들에게도 한계를 설정해주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작업들이 책을 좋아하게 만들고 책에 조금 더 가깝게 가는, 책 안 읽는다고 야단치는 것보단 그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엄마의 목소리가 주는 느낌과 아빠의 목소리들이 주는 느낌이 좀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읽어줄 수 있는 요일을 특정을 해서 아빠들이 이제 되게 이제 직장 다니고 바쁘거나 이러면 네. 주말 정도에 읽어주시는 거. 그러면 애들 막 잠자고 막 이러는 그런 생활 패턴들도 집중력이랑 좀 관련이 있나요? 그럼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만하고 부주의해지고 충동 조절 안 되고 감정 기복 생기고 이러는 것들이 잠을 적정 수준을 자지 못하는 아이들과 ADHD 증상이 굉장히 겹쳐요. 그러니까 잠을 충분히 재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충분이라는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요. 서커디안 리듬이라고 불러요. 네. 일조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고난 기질처럼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이가 그냥 깰 때까지 그냥 충분히 잘 수 있도록. 그쵸. 아침? 근데 이제 산업화된 사회고 학교나 직장 같은 데는 되게 이제 정해져 있는 시간만큼 나가서 정해져 있는 시간만큼 시간과 공간을 할애해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리듬들을 맞춰야 되긴 해요. 애들에 따라서는 기질적으로 예민하고 불규칙하고 막 이래가지고 엄마를 힘들게 하는 애들도
아이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더 섬세하게 아이들 잠 재우는 시간은 신경을 써야 되죠. 그리고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면 기본적으로 면역 체계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밥 못 먹고 잠 제대로 못 자고 이러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집중력을 직접적으로 저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기억력이라든지 학습 쪽에 타격을 주게 됩니다. 공부를 하루 이틀 하고 말 게 아니라면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잠을 자야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잠을 좀 부족한 아이들이 산만함으로 연결될 수도. 네, 그럼요. 산만하고 충동적이고 기억도 못하고 화내고